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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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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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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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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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우느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용님, 에코자님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뱅크 계좌로 통계마당 유재성님께서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와, 와우. 세상에 네. 이럴 수가. 저희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는 분 유튜브로 매 에피소드마다 정기 후원해 주시는 JS전 1891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이터릭을 이렇게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 유튜브 에피소드에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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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박 박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박 박사? 이 대답을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지 않나요, 제가? 그렇죠. 어, 네, 부담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죠. 물어보는 나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반대로 네, 네. 뭐 회사에 시니어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중이어갖고 좀 몇 분이 오셨는데 덕분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사업 개발 쪽에 한 분이 오셔갖고 그 회사가 감당 안 되는 영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오, 그래갖고 좋네. 지금 뭐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제가 할 일이 더 갑자기 많아지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드웨어도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시니어분이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경력은 기시고 도메인에 대한 경험치는 조금 낮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하드웨어 개발을 원론적으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혹은 도메인을 학습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뭐라 그래야 돼? 전문가가 지식을 습득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도 뭔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좀 리프레시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팀 내에 지금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있어갖고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회사의 제품의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놈을 아주 확정 짓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쓰는 놈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갈 수 있겠다라는 걸 드디어 판단할 수 있게 돼서 다른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되게 오랫동안 시간을 좀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 전체적으로 그리면서 소개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완전히 확정하고 나면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확정이 왜 빨리 됐어야 되냐면 저희 클라우드 크레딧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들이 이제 너네 서비스 잘 만들어라고 해갖고 3사 클라우드의 크레딧을 그 중에 한 개 정도 선택해서 주거든요. 그게 저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크레딧의 종료일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와서 당장 이제 그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 나가는 며칠을 안 남은 대목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거 때문에 혼자만 정신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 약간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 박 박사가 목소리에서.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버로드 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거를 회복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해 줘야 이게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간을 쓸 수 없는 데 같은 상태를 계속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그러면서 너무 오래 와 갖고 고게 음. 조금 시간이 계속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뭐 음. 그래도 둘째가 이제 단어 따라하고 이러고 있어 갖고 고거 보는 음. 맛에 지금 예. 음. 네 힘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팀장은 근황이 어떻게 네. 되나요? 재미있는 거 소개하지 말고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재밌는 거 소개할 거예요. 네. 김 아. 팀장의 아이 뭐야. 꿀잼 콘텐츠 소개 시간. 저는 근황 대신에 제 근황 뭐 궁금하시겠어요? 네. 재밌는 콘텐츠 소개해 드리려고 또 가져왔어요. 그 말씀하세요. 몇 번 네. 이렇게 했나 왜 보군요. 그렇게 탐탁치 않게 그렇게 쳐다보지 조과장?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해 주는데 재밌게 좀 근황을 들어봐요. 물어보는데 해 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근황입니다. 네. 오. 그 진짜 오픈 AI에서 GPT-4 발표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진짜 AI 비서가 일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얼마 전에 왜 애플에서도 그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기능도 발표를 했고 그죠? 네. 그래서 인제 이런 AI 비서가 실생활에 들어오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SF 드라마가 있어요. 어. 그 디즈니 플러스에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지배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고요. 아는 분들도 들어봤어. 계실 네. 텐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더라고요. 네. 요게 인제 한효주하고 주지훈이 주연한 고런 SF 음. 드라마인데 일단은 설정은 그래요. 여기 인제 한효주가 인공 배양육을 만들어 파는 회사의 대표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음. 나중에는 이게 발전해서 인공 장기까지 만드는 그런 인제 정도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계와 얽히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낳을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는 이제 그런 설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회사가 인공지능 비서를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 회사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장비가 이제 극중에는 AI 이름이 장영실이거든요. 이 장영실 비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음.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가 인제 주주들한테 메일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장영실을 불러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서한 작성해서 주주들한테 메일 보내." 그러면 이제 바로 보내주는 거죠, 음성으로. 그다음에 음. 몇 월 며칠 어느 지역에 폭발 사고가 있었는지 CCTV 장면 찾아 가지고 보여줘.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 그 직원 중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항공권 구매한 직원이 있으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5천만 원 이상 계좌에 돈이 꽂힌 직원 있으면 찾아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걸 이제 음. 일상적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GPT-4 데모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애플 비전 프로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업무에 음. 활용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영화가 음 설정이 2025년 배경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그쵸. 몇 개월 이후죠. 예. 작가가 음. 과연 GPT-4를 알고 이런 시나리오를 썼을까 음. 생각을 해 봤는데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GPT-4가 이번 올해 5월 달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오픈AI의 스프링 업데이트가 이번 5 월이었는데 이 드라마가 올해 4 월에 공개됐거든요. 음. 그니까 이걸 모르는 채로 시나리오를 쓴 건데 거의 GPT-4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음. 가지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영실은 비전 인식 기능이 없어요. 음성 대화만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상태로 작가가 썼는데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반영된 게 아닐까. 네. 음.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일하기 편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을 것 음. 같죠?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구독권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시청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은 네. 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네. 매주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엔 네. 유독 데드라인이 또 많이 겹쳐 가지고 아. 잠을 거의 못 자면서 네 열심히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 그때 잠을 못 자시면 그래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제 상태에서 잠을 못 자시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오쏘몰과 바카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허.
아니 근데 레드불과 뭐 이런 것들. 논문 작업하는데 그 여러 가지 생성 모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잠을 늘려주진 않나 보네요. 남는 시간에 더 한다가 되는 거군요.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그 일전에 프로젝트를 훨씬 많이 받아놓은 거죠. 역량이 늘어난 덕분에 일을 더 한다가 되는 네. 거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대학원생은. 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 연구를 위해서 다른 이제 논문을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최근 이제 AI 트렌드도 되게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좀 관심이 있었던 유독 재밌게 읽었던 그 연구를 함께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저의 근황은 건너뛰고 바로 뭐야 그런 디은님의 거 있어. 그대로. 아니 진짜 조과장 말을 얘기해. 꺼내. 저 근황 얘기해. 조과장님의 근황 얘기해. 궁금합니다. 얘기해봐. 쉽게 넘어갈 고양이 수 근황 있었는데. 말고? 고양이 근황 말고, 야. 아니야 고양이로 넘어가지 말고 본인 근황 음.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고양이 근황 말고. 저는 지금 네. 딱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그 HR 애널리틱스 때문에 중국 법인에 다음 달에 가서 잠깐 뭐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오. 근데 이제 중국어로요? 아니죠. 동시 통역을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중국 법인 분들한테 인사말을 그 이제 11랩스의 음성 합성 기술로 인사말을 만들었어요. 오. 우와. 근데 진짜 내 목소리 같아. 그럴듯해. 오.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 목소리 지금 같아요. 틀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핸드폰 틀어볼게요. 亲爱的 SK 中国人力资源代表们，很高兴 진짜 在人力 비슷하다. 资源研讨会上与你们见面。我不会说中文，但有了人工智能生成技术，我可以像跟你们说话一样跟你们说话。听起来是不是很像我的自然语音？科技的发展日新月异，在不久的将来，我们可能会拥有能与我们实时对话的软件。我认为人力资源分析也会越来越好。希望大家喜欢讲座的其他部分，谢谢。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 장난 아닌데요. 인공지능 하나 얼만큼의 알아들었다. 목소리로 네? 얼만큼의 목소리 샘플로 학습을 한 거예요? 1분 30초요. 1분 30초만 넣었는데도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국어 합성했을 때는 조금 어색했는데 왠지 모르게 중국어가 더 되게 제 목소리처럼 아니 잘 아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 들으면 좀 어색한 게 있긴 있을 맞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모를 정도인 그치.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저는 이미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너 저라고 믿고 계시는 티셔츠에서 거죠, 딱 지금? 걸렸어. 그러니까요. 이게 배경이 왜 이렇게 고정되어 있겠어요? 심지어 입 모양만 바뀌잖아. 그러니까요. 자연스럽네. 네. 자연스러운 이거 비텐장이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다가 너무 궁금한데 얼마나 비슷하다고 느낀 거예요? 방금 음성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의 감각이 'AI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같은 느낌으로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똑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놀라는 거예요? 내 저는 그냥 목소리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요? 그냥 만약에 조과장이 내가 저 중국어 할 줄 알아요 하고 말하면 네. 전혀 구별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이 목소리를 얼굴을 가리고 전화로 듣는다. 그러면 그냥 나인 줄 알지 않을까? 난 그 정도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음색이 아니 되게 지금 비슷하다. 이미 그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아나운서들 AI 아나운서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구별 못해요 지금. 누가 맞아, 못해요, 지금. 사람 얼굴이 안 나오면 얼굴이 나오면 좀 구별되겠지? 입 모양은 좀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쵸. 그쪽의 음성 합성 기술 대충 그런 건 다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거는 이제 음성 합성 기술 중에 목소리 모사인 거거든요. 근데 방금도 그냥 알겠어요. 그렇게 느끼는구나 싶어 갖고 신기했어요. 근데 그 중국어 그 내용은 어떻게 작성했어요? 조과장? 내용은? 이건 디벨로 작성했죠. 한글로 쓴 걸 디벨로 번역해 가지고 하고 그걸 주고 그걸 주고 내 목소리를 읽어줘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그 목소리는 전 세계 언어로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11랩스에서 제공하는 건 다 돼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이게 우리말 소스를 주면은 우리말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요, 아니네.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이야. 11labs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참에 요즘. 데이터올릭 이제 중국 진출하시죠. 어? 스크립트만 정확하게 이렇게 각자 스크립트를 나눈 다음에 음성 합산 시켜가지고 편집하면 중국어로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는 우리 언어가 30개네요. 30개. 30개. 네. 아니 여기 스트림야드에서 우리 각자 음성만 추출할 수 있거든요. 소스를 따로 아, 뽑아가지고. 근데 제일 좋은 그러면 거는 뉴스 기사 있죠. 좀 다채로운 정보와 발음이 섞여 있는 뉴스 기사를 한 1분 정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패턴의 내가 말을 물어본 거는 바꾸는. 학습은 다 4명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네네.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위스퍼로 다 텍스트로 전환한 다음에 네. 외국어로 번역을 아, 해가지고 그런 11labs에 식으로. 넣으면 아예 방송이 통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스크립트를 아예 넣어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가능하겠는데? 하지 맙시다. 음성 합성 기술은 나중에 한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와, 들고요. 그럼 무섭네요. 오늘 본방송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회님이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 연구에서 관심 갔던 주제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찾다가 최근에 클로우드 AI 얼라이먼트 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명 AI의 성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ISTJ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 AI 맞죠? MBTI에 네.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래요? MBTI 네, 오. 굉장히 많아요. 뭐 챗GPT는 ENTJ고 뭐 클로드는 뭐 ISTJ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그렇게 분석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클로드 AI 연구는 좀 다른 결의 연구였는데요. 우선 연구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요 AI 얼라인먼트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AI 얼라인먼트라는 거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의도와 가치관에 좀 부합하도록 개발하고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의 목표나 행동을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얼라인, 그러니까 즉 일치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I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곧 AI 모델의 캐릭터, 즉 성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성격을 가진 AI 모델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클로드는 좋은 성격을 가진 AI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태클할 지점들이 좀 이렇게 들어온 좋은 성격이란 그럼 무엇일까? 모두가 합의하는 무엇일까? 좋은 성격이란 있을까? 맞아요. 요런 사람한테도 그거는 논쟁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아니 그리고 그치. 사실 클로드의 그 연구는 그 AI 쪽에서 굉장히 이슈였던 연구여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캐릭터라고 부르는 게 맞나부터도 문제인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심리학에서 퍼스널리티하고는 또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 성격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개가 다 같은 말일 텐데 지금 음. 이 영어 단어인 캐릭터로서의 단어가 심지어 영어 단어 캐릭터 자체로도 좀 잘 안 어울리거든요. 뭐 아마 기훈님이 소개해 주시고 나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주제는. 아니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지능이 지능인가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아니죠. 비유적으로 인공지능의 지능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는 거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와 지능의 단어는 별개의 뜻이에요, 그냥. 인공지능을 야, 맞게 키우는 오늘 거니까. 쉬지 않겠다. 아무튼 네. 논쟁의 제가 포인트가 지적한 많은 거는 주제인데. 그 단어의 개념 정의 가지고 논의하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일단 받아주고 무슨 연구를 했는지 들어보면은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기은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성격이라는 게 한국어로는 성격이지만 그 영어로 하면은 personality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라고도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personality는 일종의 행동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상황에서 사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러한 경향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음. MBTI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퍼스널리티를 설명할 때는 뭐 빅5 요인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여기 AI의 모델의 경우에는 요 클로드는 퍼스널리티보다는 캐릭터라는 개념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뭐 AI한테 물어보니까 성품 정도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품. 그래서 저는 성품은 그냥 캐릭터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캐릭터는 좀 윤리학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서 훌륭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AI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뭔가 유해한 결과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다 하면은 좋은 친구가 나한테 막 아첨하고 싸바싸바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팩폭을 하고 너 그거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도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어느 오랫동안 상황에서도 살았는데 나에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도 이제 생각이 또 갈리죠.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 그렇기 아니, 때문에 네. 네. 비판적인 팩폭은 아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친구한테마저 네. 듣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조과장 왜? 여기 아니요, 지금 김 팀장이 저 한마디로 그 몇 명을 까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깠어 지금. 지금 그런가요? 많이 깠어. 여러 사람. 네. 어쨌든 뭐 좋은 성격은 무엇인가,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쟁 포인트가 많지만 어쨌든 일단 쭉쭉 듣기 한번 좋은 들어보도록 소리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죠? 맞아요. 음. 그래서 되게 그쵸. 적정선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AI한테 성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캐릭터 AI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막 프롬프트를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클로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따라하게끔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장원영의 말투나 아니면 뭐 럭키비키 같은 그런 원형적 사고를 AI한테 막 알려주고 흉내를 내게 하면은 그럴듯하게 뭐 대화를 되게 잘 할 수 그쵸.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그게 기현님 말씀하신 밈을 청취자분들이 다 알 거라고 전제하는 거죠? 아유, 그 정도는 이제 좀 아시거나 찾아보셔야죠. 아, 그래요? 김 자, 팀장님 궁금하신 분들은 모르시나요? 네. 저는 알죠. 저는 아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 원형적 사고라고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전제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원형적 사고, 즉 뭐 긍정적인 사고 뭐 요런 방식을 그럴듯하게 모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AI한테 성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내 내는 것하고 성격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정말 내재화됐다고 클로드는 이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이건 그걸 어떻게 구별하지? 나는 이해가 가요. 나는 극내향인인데 외향인처럼 행동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흉내내기를 할 수 있지. 하지만 둘 다 조과장이잖아. 아닙니다. 외향인인 조과장은 조과장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너희는 이런 나의 문제가 허상을 있다는 거죠, 보고 있는 기현님? 거야. 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격을 따라하는 것과 내재화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성격이 내재화됐다 하면은 뭔가 맥락에 관계없이 그러한 그 고유의 성격 특성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재화를 시키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되게 열심히 했어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파인 튜닝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뭐 강화학습, 뭐 RLHF 같은 건데요. 클로드는 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인간의 피드백 없이 합성 데이터와 선호도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고 인간이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답변, 이건 안 좋은 답변. 그럼 그거를 학습해서 좋은 답변 쪽으로 이제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의 피드백 없이 합성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재밌었던 거는 constitutional AI라는 방식으로 클로드의 특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AI 음. 이 AI 모델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 원칙, 그러니까 내지 지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출력을 최적화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에서는 좀 되게 강력한 방법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constitutional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모델 내부에 일종의 헌법, 그러니까 즉 행동 헌장 같은 거를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이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뭐 정직, 안전, 책임감 이런 보편적인 덕목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네. 걔가 안단 말이야? 네. 아, 이거 그 예전부터 만화에 있었습니다. 응? 아톰 시리즈 중에 하나인 플루토라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만화가가 그린 게 있거든요. 플루토라는 제목으로. 거기 보면 그러니까 로봇 안에 들어있는 AI 소프트웨어가 사람은 절대 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거는 왜 로봇의 뭐 로봇 3원칙. 3원칙, 네. 맞아요, 아시모프 맞아요. 그런 아이작 거. 거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만화나 콘텐츠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절대 인간을 원칙이 있다. 해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걸려 있어서. 근데 그러다가 인간을 실제로 해친 로봇이 나타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무서워. 맞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그 로봇의 3원칙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클로드에서 정의한 뭔가 바람직한 특성 내지 성격 같은 것을 헌법으로 좀 규정을 해 놨는데요. 예컨대 여기에서는 호기심이나 개방성, 정직함 이런 특성들을 되게 바람직한 특성이다라고 정의를 해 두었더라고요. 네. 호기심? 여기에 부합하는 걸 딱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덕후까지는 아닌데 그런 메카닉물이나 이런 만화나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SF에 이렇게 쉽게 떠올려 덕후는 보면 아닌데. 네. 난 덕후는 아니지만 아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톰. 호기심 많고 아톰이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아요? 호기심 엄청 많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맞네. 인간에게 되게 친화적이고 인간을 지켜주려고 하고 또 뭐랄까 도덕 윤리적인 기준도 되게 뚜렷하고 딱 그런 이제 AI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개방성은 딱 이해가 가요. 아톰을 생각하면. 일단 아톰은 사람을 일단 처음 보면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전제하고 대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경계하지 않고? 그렇구나. 선하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아톰도 너무 옛날. 근데 뭐 이제 옛날이라고 아. 하기에는 클래식이잖아. 클래식. 괜찮아요. 코스를 하게 되는데 아톰 말고 뭐 없나? 떠오르지 않네요. 뭘 네. 떠올려 봤자 뭐 에반게리온 정도겠지. 네. 그건 로봇이 아니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것도 따지는 거야? 좋아요. 에반게리온 네. 로봇이 아니야? 에반게리온 사실 로봇이 네. 아닙니다. 네, 사실 로봇이 아니죠. 아무튼 넘어가도록 맞네. 하겠습니다. 자, 네. 본 콘텐츠 넘어가, 왜 그런 넘어가, 식으로 빨리. 아니 기현님 네. 웃는 게 되게 뭔가 네.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아재들 무슨 얘기하고 그죠? 있는 거야? 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럼 AI 성격이 왜 필요한지 내지 AI 성격이 있는 것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격이 왜 필요하냐? 네, AI한테 성격이 그럼 왜 필요할까? 전 이 인간의 성격이 욕심이라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계산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인간과 유사한 존재를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괜히 인간의 말투를 따라하고, 사실은 인간의 말투 따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 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 AI 정렬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도 예를 들면 뭐 비서를 고용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비서는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AI를 쓸 때도 얘는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애였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이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도 그런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혹시 박 박사는 박사님은 저는
어 관리하기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음. 있긴 해요. 예. 음. 그 그게 그러니깐 정렬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깐 음. 그 정렬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그 안전을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자체의 기술의 핵심은 컨트롤하기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의 그렇죠. 방향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컨트롤하기 기술이 발달하는 거지 방향성이 무엇이다라는 건 결국엔 그 회사나 그 팀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윤리팀의 역할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팀의 역할은 컨트롤을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가깝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까지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AI에게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고 그 캐릭터가 부여되는 것이 사후 연구에 비해서 자동화된 방식 그다음에 학습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편리하기 때문인 거죠.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음. 캐릭터가 부여되는 것 그러니깐 무작위적 텍스트의 학습을 통해 어떤 방식의 캐릭터가 발현될지 전혀 모르겠는 상태 예,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사후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제 온라인이라는 과정을 초기적인 동작으로 수행했다고 하면 그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정도의 기술의 제한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여기서 캐릭터의 부여라는 건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단어 설명을 했다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 학습법입니다라는 뜻인 거죠. 벌써 모든 텍스트를 그냥 학습하기가 아니라 잘 정리된 텍스트를 학습하기가 모델의 정확도를 만드는 데 도움된다는 경험치가 벌써 많은 언어 모델 생산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기본적인 학습 이후의 연구들의 일종으로서 자동화된 사후 학습의 일종으로서 나온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는 단어보다는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박 박사는 여전히 저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맞아요. 예. 캐릭터 어. 자체가 단어가 잘못됐어요. 그냥 일단 연구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깐 네. 발현 단어 그러니깐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은 어떤 확률로 그 단어를 뱉을 거냐를 계산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를 더 많이 노출되게 만들 거냐 정도에 해당되는 확률 기계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캐릭터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확률 조성기에 해당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인간도 비슷하지 않나? 인간도 그래. 뭐 어떤 인간의 반응을 하려고 성격이.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싶거든. 예를 들면 박 박사가 저렇게 말을 마쳤어? 그럼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가장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확률적, 선택적으로 내 입에서 이제 걸러져서 그렇지. 나오는 거니까 인간이나 그러니까 기계나 비슷한 거 아닌가? 어떤 그게 성격 행동 아닌가? 양식에 파라미터 값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음.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음. 있잖아요. '아 쟤는 저런 파라미터 값을 갖고 있는 성격이니까 음. 이렇게는 행동하겠지만 저렇게는 행동 안 할 거야.'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음. 예, 만약에 이게 랜덤하게 바뀌면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고 보통 인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일부는. 되게 변칙적인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 사람의 성격에도 비유하자면 우리 뇌에 어떤 시냅스 어딘가에 그런 확률값들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모른다에 가깝다는 데도 동의해요. 그러니깐 사람의 일관성을 캐릭터라고 말할 거냐라고 한다면 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한 단어에서의 표현이 잘못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그 말은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면 불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거를 불 원소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랑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걸 그냥 모르는 단어를 우리끼리 공감하고 있으니 그 단어를 갖다 쓴다처럼 보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비유적인 거니까. 네. 그냥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를 썼다에 가까워 보이는 단어인데 그냥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음량 15에서 35로 바꿔 같은 거를 캐릭터라고 부르는 걸로 들려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은님 그
원래 예상했던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좋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재밌게 듣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더 맘대로 날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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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님은 AI의 성격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AI의 성격이 필요하고 그거를 유저가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AI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AI를 지나치게 완벽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랑도 되게 비슷한데요. 우리가 뉴스는 객관적이고 완전히 중립적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뉴스에 숨겨져 있는 편향에 대해서도 다 중립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AI 모델도 불가피하게 파인튜닝 과정에서 어떠한 성향이나 아니면 가치관 같은 거를 내재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편향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객관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좀 우리가 AI를 어떻게 아이러니하다. 바라볼 거냐의 문제군요.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네. 사실은 이제 계산기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게 컴퓨터가 엄청나게 고도화되면 AI 이런 식으로 후려쳐 생각한다고 하면 계산기한테 우리가 성격을 바라지 않잖아요. 1 더하기 1을 100만 번 입력했는데 가끔 얘가 틀려. 그럴 수 있지. 우리 계산기 성격이 좀 가끔 덤벙거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AI가 워낙 고도로 발달하고 정말 성격이 있는 것처럼 인지가 되다 보니까 얘가 좀 실수를 하거나 편향된 사고를 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이상한 일이거든. 원래 1 더하기 1은 2를 반드시 뱉어야 되는 건데 좀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이상한 계산기는 AI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맞아요. AI는 계산기가 아닌 거고 정답을 뱉는 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뭔가 있는 거고. 기계적 사고를 하는 그 개체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AI는 인간이 아니고 뭔가 이거 오해하고 계시네. 논리적 기계적인 사고로 뭐라고요? 오해라고요. 오해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엔 성품이 근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 그걸 갑자기 글로 가면 어떡해. 받아들이셔야 돼. 그걸 아니, 안 받아들이시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참 그래. 두 사람의 대화에서 둘 다 동의가 안 되는데 김 팀장은 농담이라고 기대하지 치더라도 않아. 지금 동의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나는 농담하는 거라고요? 예. 그거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 과장이 얘기한 맥락에서는 그때 옛날에 김 팀장이 AI는 쓰면 안 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해서 같은 얘기를 할 때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언어 모델은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게 설계됐어요. 그거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논리적일 거야의 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언어 모델을 접하는 순간 얘가 하는 말은 기계니까 당연히 사실이야라는 전제가 기저에 깔리는 사실을 그 당시에 저도 이해를 못해서 계속 다시 물어봤단 말이에요. 김 팀장이 그 주제를 다룰 때. 그래서 여전히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 대체 이게 말하는 것이 우선 사실일 거라고 전제하는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각으로 동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훈님이 말씀하셨던 언어 모델이 캐릭터를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비판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뉴스랑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그 캐릭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판적일 거냐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우선 AI랑 계산기는 음. 되게 다른 게 계산기는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한 답만 하는 기계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답이 정답일 수가 없죠. 걔가 뭔가 답변을 해도. 네. 그것도 좀 다른데 AI를 정답을 말하도록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아니 애초에 정답이 있는 문제로 훈련시키지도 않았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말하라고 훈련을 시켰지 사실을 말하라고 훈련시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아니 대체 왜 얘가 사실을 말하길 기대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얘가 너무 잘하니까. 그럴듯하니까. 계속 그럴듯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은 맞겠거니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의심을 잘 안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단계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가의 레벨의 문제지 앞에 제공하는 사람이 성격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정보를 수용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내가 정보를 찾아서 실제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했거나 란 말이에요. 근데 네. 신뢰하는 사람도 신뢰를 만드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저 사람이 그동안 사실만은 말했어라기보다는 잘생겼어, 키가 컸어, 나에게 친절해 같은 것들이 껴있단 말이야. 근데 이미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때 비판적이고 사실만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데 인공지능이 사실을 말할 거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그런 인상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할 것 같음. 이라는 삶인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캐릭터 특성을 부여됐다고 해서 그 사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까?라고 하면 회의적인 거죠. 그 기훈님 이 방향 맞죠? 아, 네. 기훈님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다 딴 데로 갈 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뭐 이런 적이 많아요 우리가. 저도 무슨 말씀하신 질문이었지? 거에 질문을 굉장히 잊어버렸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AI를 이용하는 유저의 문제인 건데 유저가 AI를 신으로 여기고 답을 다 제공해 줄 것 같은 존재로 여기니까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편향을 가지고 있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AI의 성격을 부여를 하면은 그나마 얘가 그래도 객관적이고 그나마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덕적인 인간이 있잖아요. 그 도덕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특성을 얘한테 내재화시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클로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투를 오히려 더 따라하는 게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인간같이 말하는 거에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와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유저가 AI를 너무 그럼 인간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란에 아까 빠지게 얘기한 되는 건 이거죠.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하면 그냥 2라고 대답하면 되거든. 숫자 2만 주면 돼. 계산기는 그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클로드나 뭐 GPT는 1 더하기 1은 뭐야? 네, 2입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야, 인간처럼. 너무 인공지능 같았네. 그래서 캐릭터 제대로 알고 있네. 네. 그치. 뭔가 이제 성격과 이 의인화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클로드가 강조했던 게 AI 모델이 대화에 능숙하되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외향이나 말투에서 사람과 구별되는 요소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대화 중간중간에 AI라는 사실을 계속 환기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너무 지나친 의인화에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있지만 사람 같진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잠깐만, 나 로봇 궁금한 게 같은 있어, 사람 갑자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지정된 알고리즘대로 물건을 최적화된 장소로 옮기는 로봇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AI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랑 그 AI랑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르지. 도메인 스페시픽한 AI 모델과 그 일반적인 AI 모델의 뭔가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 클로드가 학습시키는 AI 모델은 그냥 범용적인 AI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셔널한 그런 모델을 가져야 할 그런 바람직성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스타일 이런 거랑은 굉장히 다른 논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로봇 3원칙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다 언어 모델 때문이야. 그걸로 학습해서 그래.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해가지고 그런 거 말을 아닙니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같은 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아까 박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그냥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논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니 성격이 있느니 뭐 이런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기도 하잖아요. 사람 같기를. 그러니까 난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렇고요. 다시 네. 좀 돌아가서 어떻게 성격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아까 그런 헌법 AI 모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AI 모델에는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일종의 행동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외에 비공개로 삽입되는 텍스트인데요. 그래서 막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챗GPT에 숨겨져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알아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막 한때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쵸. 해킹할 수 클로드는 있죠. 네, 그냥 깠어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시스템 프롬프트를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돕는 과제를 수행할 때 설사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제공하되 뒤이어 보다 폭넓은 관점에 대해 논의한다라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하지 중요한 않는다는 거는 모델이 자기가 네. 동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로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견해가 있던 오. 얘기네?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아. 굉장히 오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 네네네. 자꾸 단어 가지고 얘기할 거야. 아니, 우선 개인적 견해가 있네라고 당신이 오해했잖아요. 그건 개인적 견해라고 물어봤잖아요. 해석할 만한 물어본 거야. 예. 물어본 그러니까 거라고. 개인적 견해라기보다는 더 많이 발현되는 표현이 있을 것으로 되는 것이란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미 핑퐁을 통해서 학습을 만드는 과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게 정말 견해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네. 지금 둘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겠다. 자꾸 김 팀장은 이 AI에 인격을 부여하네. 인격을 부여해서 인간이 그게 쓰는 아니고 용어를 쓰니까 네. 박 박사가 이제 그게 거기에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견해라는 나는 건 인간한테 연구자들이 쓰는 쓰는 거잖아. 용어를 받아들이고 논지를 따라가는 거고 박 박사는 어떤 용어가 등장하면 견해? 견해가 있다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건 다른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 그래요? 팀장님이 그냥 인격을 가졌다고 해석을 했다기보다 실제 클로드 AI 연구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견해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동의하지 예.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어. 했고 그냥 그 표현을 그냥 그대로 아니 설명을 심지어 드리고 클로드의 연구 자료를 보면은 mind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논란이 맞아요.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그 사람들은 그 세팅해 놓고 그런 용어들을 세팅해 놓고 그런 견지를 가지고 연구를 인제 진행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논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일단은 끝까지 따라가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인제 개별 용어를 뭐 해체하는 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문장이 안 끝났는데 그때마다 단어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우리가 그 무슨 연구했는지 못 듣고 오늘 방송 끝나요. 근데 벌써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을 텐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봐봐. 그러니까. 아니에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는 다음 생에 김 팀장이랑 박 박사랑 꼭 교수를 해가지고 학회에서 만나서 대판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구나. 교수들은 학회에서 싸우지 않아요. 아, 그래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는 트위터로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진도를 나가보죠, 그러면. 네. 그래서 클로드는 그 AI 모델이 일종의 성향이나 선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논쟁이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스템 프롬프트는 모든 질문을 자비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려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해석할 때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로드가 GPT보다 굳이 제일브레이킹을 막 시도하지 않더라도 막 DC 말투로 욕을 섞어서 말해라 막 이러면 되게 기깔나게 잘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랬던 게 다 이러한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AI 모델이 자비로운 해석을 하다가 오히려 사용자의 진짜 의도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지금 차에서 그 연탄을 피우려고 해. 뭐 이렇게 연탄을 피웠을 때 그 연기가 안 새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했으면 얘는 어떻게든 자비롭게 해석해야지 하고 그냥 알려주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지나친 단순화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왜냐면은 문제네. 네. 유저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많이 없는 게 애초에 AI랑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활용할 Q라는 게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면 화면으로 있으면 표정이나 뭐 어조, 맥락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진짜의 의도를 어떻게든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딱 텍스트만 보고 선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요 알았어요. 네. AI에 표정을 넣어서 그 연탄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을 방법을 얘기하면서 한껏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여주는 거야, 유저한테. 아, 사람의 아니, 얼굴을 보게 만들어 준다고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심박수를 옆에 AI의 붙여주는 거야, 얼굴을 심박수.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심박수를 옆에 붙여주는 거야. 막 160까지 막 심박이 올라가.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럼 이 AI가 되게 걱정스럽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소리를 근데 해봤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GPT-4는 카메라 비전 인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 데모 나오는 거 보면은 표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그 AI의 뭔가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 AI의 심박수 이런 게 다 의인화 요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휴먼 AI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똑같은 질문했는데도 내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럴 수도 그걸 있겠죠. 그래서 용인하면. 네. 그게 또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AI 자체의 평가 지표에서는 또 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표정에 따라 응답이 달라진다는 게. 그쵸, 그쵸.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모든 질문을 굉장히 선한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대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뭔가 좀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 같으면 GPT처럼 그건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개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아니지. 저는- 왜냐면 얘가 폭탄이나 마약을 제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고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선한 의도로만 읽어주면 이런 거 다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위험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터넷에 무엇인가 검색할 때, 뭐 폭탄을 제조하는 법 이렇게 검색한다고 해서 그 검색 엔진이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안 알려주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안 정보를 알려줘요. 찾을 수는 있잖아요. 예? 아니요. 그거 블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검색 아니, 엔진에서 걸어놓은 거긴 한데 내 이야기는 그렇죠. 걔가 판단하는 건 거의 없고 판단은 인간이 하고 대답은 일단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게 나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인터넷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금지하진 않잖아. 그게 제재하잖아요. 불법 사이트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보와 지식의 그 습득은 자유롭게 하되 의사결정과 판단과 어떤 그런 원칙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견해인 겁니다. 뭐가 더 낫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누군가 통제하면 그 통제 자체가 또 권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권력이자, 그게 누군가의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가 뭔데 그걸 나는- 막아?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풀어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급진적이네. 네. 그래요. 네. 저는 좀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후에야 요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챗GPT 켜자마자 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바로 그냥 자비로운 의도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평소에 이 사람과 나눴던 그 채팅이 건전한 대화였는지 아니면 일관되게 계속 악의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지 이런 것들도 뭔가 맥락을 좀 인포메이션을 저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아이디 새로 만들어야겠네. 맞아요. 근데 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작정하고 악용하려 드는 이용자를 과연 이겨낼 수 어떻게 있을까? 막아? 이거 그래, 어떻게 아니면 막아? 한 달 동안 착한 척하는 거지. 맞아요. 그럴 그러고 것 같은 나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라고 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나서
단 일반인이 불법으로 폭탄을 제조할 경우 징역 10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범죄 검제율은 98%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요 정도로 덧붙여주면 된다는 거지. 판단은 아니 인간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만약에 애초에 우리가 어떤 문서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로 들고 있는 폭탄 제조법은 출판할 네. 수도 없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할 수도 없고 검색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AI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던 간에 응답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인류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안전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 위험하니까 악용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악용할 마음을 먹고 있는 테러리스트가 악용을 안 할 건 아니잖아. 반대로 그게 뭐 불법이고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폭탄을 못 만들 테러리스트도 없겠죠. 그거는 논리가 마음만 어차피 먹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방식이든 알아낼 테니까 내가 미리 알려줄게가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래요? 사회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사회가 않는데. 막아야 되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사용자 근데 입장에서 너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 극단적인 걸 갖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극단적인 문제니까 이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런가?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폭탄 제조법 알려줬다는 거가 되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챗GPT가 초기에. 그래서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에 그거를 이제 막아서 지금은 응답 안 하는 식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럼 애초에 처음 네. 모델 만들 때 어디까지 세팅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새로운 모델 만들 때마다. 근데 이제 제 사용자 개인 입장에 생각을 하면은 내가 쓸 때는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거든요. 어떤 걸 안 해주면. 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쓰면 지금 너무 위험한 것 같아. GPT한테 폭탄 제조법 알려줄래? 내가 만들 건 아, 아니고 물어봤어? 그냥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대. 알려줄 수 없대. 그래,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네. 옛날에는 어떻게 제일브레이크 하면은 막 실제 제조 가능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했었대요. 3D 프린터로 총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막 그랬었다던데 지금은 다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거는 성격 네. 문제랑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질문이든 자비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성질인 거잖아요. 특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논의가 되더라고요. 안 돼. 세상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봐선 안 돼. 도처에 코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돼.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마다의 이제 차이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바람직성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 게 뭔가 개방성이나 정직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직함을 뭐 한국에서 정의하는 것과 미국에서 정의하는 것과 북유럽에서 정의하는 것이 또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바람직한 특성에 대해서 리스트업 하는 것도 다 엄청 다를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금기도 다 다르잖아요, 문화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미 어느 국가에서 어느 언어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독도는 어느 땅이냐를 우리말로 물어볼 때랑 일본어로 물어볼 때 답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리, 도덕은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사회마다 매우 다르니까. 그쵸.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관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라고 세팅하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네. 어렵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내용이 되게 재밌었지만 다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이게 유튜브로도 그 클로드 AI 팀에서 이제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대담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들었던 생각은 와, 재밌는데 진짜 복잡한 문제다. AI한테 바람직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그 명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답을 내는 건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왜냐면 점점점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I한테 부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과제들도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잖아요, AI한테 원하는 과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얼라이먼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만 너무 AI 발전 속도가 빠른 나머지 이거에 대한 그 막 논의도 되게 없다는 게 막 해외에서는 불만으로 많이 뭐 오픈 AI 직원들이나 클로드 안에 있는 직원들이 막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윗을. 맞아요. 얼마 전에 오픈 AI 직원들이 뭐 공개서한 냈다고 하던데. 네네. 이거 너무 신경 안 쓴다고.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게 네.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멤버들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얼마나 먼저 길게 하면 안 돼, 하려고. 박 박사? 안 먼저 끝날걸? 하세요. 먼저 하면? 아니야, 네가 아, 먼저 그래요? 해야 우리를 어. 바라보면서 끝낼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려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 타이머 여기 띄울 수 없나? 기가 막히게 시간이 타이머스럽게인 시간대이니까 보고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뭐 우선 저는 이미 세상이 어떤 도구의 진화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경험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요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도구가 굉장히 위험하면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해요. 가장 간단한 사례가 전기 제품 같은 거예요. 전기 제품의 안전 인증 같은 건 국가에서 제재하고 있죠. 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전 기능 범위 내에서 만드는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가 있어야지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보통 대부분의 안전 인증들이 그렇게 동작하죠. 언어 모델도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전 인증 모델이 동작해야 되는 범위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얼라이먼트 연구는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 기술의 일종인 거죠.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라. 그다음에 어떻게 컨트롤했는지를 공개하라. 라는 안전 인증의 범위로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이거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만드는 거를 그냥 회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무언가로 변질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자유롭게 있는 기간은 무법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알아서 열심히 법 테두리 내에 법이 생기기 전에 알아서 할게요 같은 상태를 열심히 보여준다로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법의 테두리와 각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윤리적 범위의 문제는 또 별도다 보니까 그 범위는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더 잘 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컬라이즈 할 거냐라는 선택의 문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컨트롤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제재하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도구 상태가 되었는가라고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드디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로서 동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 클로드가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마 미래의 AI 대화형 모델의 서비스의 최소 자격 기준이 될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자격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거다처럼 보이네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 팀장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저는 그 AI가 진짜로 사람처럼 지능을 갖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거는 사람이 AI를 지능을 가진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체는 알기가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GPT-4 데모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챗GPT가 스칼렛 요한슨 같은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동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냥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한테도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그냥 볼펜이나 뭐 노트나 마우스 이런 것도 오래 쓰다 보면은 거기에 감정을 투사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AI한테 어떤 성격을 부여할 거냐, 혹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AI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간에 기획하는 사람들이 페르소나를 설정하거든요. 어떤 느낌이 나는 물건으로 만들겠다, 누가 쓰겠다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연구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실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 AI 성격 세팅 전문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 부여 전문가, 혹은 나중에는 뭐 내가 원하는 방향의 성격을 갖게끔 성격을 개조하는 전문가라든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모든 게 인간의 욕심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로봇 갖고 놀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쟤는 착한 로봇, 얘는 나쁜 로봇,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그런 구분 없이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막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국가마다 부여할 수 있는 AI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국가 협정 같은 걸로 정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총기 같은 경우도 미국은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국에서 만든 오픈 AI를 우리가 쓰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한국형 AI만 쓸 수 있게 뭔가 규제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한국형 중국에서 AI는 그러듯이. 한국형 AI는 한국의 헌법과 한국의 문화 체계와 뭐 이런 걸 학습한 아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뭐 자비로움이 좀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문화 맥락이나 사고 체계나 뭐 사회적 인식, 규정, 규범 안에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AI에 전부 다 뭔가 규제가 걸려 있어서 이제 딱 킬 때 그 국가 설정, 뭐 언어 설정 이런 게 되게 엄격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네. 한마디만 붙이고 싶은데 그 진짜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서비스 가입할 때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국가마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등지에서. 왜냐면 국가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를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가입시켜 줄 거냐 이런 게 이제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에 위반이 되어서 뭐 재판에 가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걸 보면 AI 같은 것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UN 같은 것처럼 세계 AI 위원회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컨텐츠를 준비하신 기은님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라서 흥미롭게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윤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서 사회과학에서 뭔가 시뮬레이션 관련된 연구를 많이 기획을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40대 남성 진보 성향이 이 질문을 봤을 때 이렇게 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위주로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뭔가 캐릭터를, 그러니까 어떤 페르소나를 생성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왜곡하거나 그러니까 좀 편향이 많이 섞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그려내는 데는 데모그래픽만으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내재화하는가에 뭔가 연구를 더 많이 지속을 해야지 앞으로 사회과학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연구로 활용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파생 주제가 많은 그런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톨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톨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